로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의 섹시한 히스토리 오브 카. 안녕하세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모였는데요. 오늘의 주제가 바로 슈퍼카의 대명사 중 하나인 페라리. 페라리입니다. 페라리 성대모사 한번. 그거는 아재 아니에요? 아쟁 같은 약간 아직이에요? 방금 소리는 아반떼 스포츠 소리였어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이세찬 감독님이 이렇게 귀엽게 성대모사를 해주셨는데 너무 재밌네요. 이때 자료 화면으로 페라리가 나와야 돼. 이거 얼굴 나가면 상당히 민망해지는 장면이라.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페라리 슈퍼카를 주제로 선정한 만큼 세 분에게 일단은 오프닝에서 내가 생각하는 슈퍼카란? 좀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이 정도는 돼야 슈퍼카 아니야? 이렇게 던진다면 뭐가 있을까요, 조건에? 김현애 기자님부터. 그러니까 모든 이제 사람들한테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차 이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성공, 뭐 로망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면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가 어렸을 때 되게 왕따를 당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소년 축구 경기장에서 훈련을 하다가 벌칙으로 이제 그 손수레를 끌고 이제 쓰레기를 치우면은 다른 이제 그 동료들이 거기다 이제 페라리라고 써놓은 다음에 호날두한테 야 페라리 지나간다라고 하면서 호날두를 항상 놀렸는데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호날두가 진짜 페라리 딱 보고 나서 그래서 나온 결과가 바로 이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날 놀렸지만 난 이만큼 성공했다라는 걸 보여준 장면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네, 페라리 하면 성공의 네. 그런 뭔가 증거. 예, 그렇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세찬 감독님은요? 그렇게 따지면은 롤스로이스도 성공의 증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슈퍼카는 조금 성능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슈퍼카는 일반 양산차에서 낼 수 없는 퍼포먼스를 갖고 있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슈퍼카는 최고속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처럼 고성능 자동차, 근데 흔하지 않은 고성능 자동차를 슈퍼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슈퍼카는 양산 자동차가 갖고 있는 편의성, 안락함은 버리고 정말 슈퍼맨처럼 무지막지한 힘을 갖고 있고 그런 차를 슈퍼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뭔가 정말 희소성 있고 네. 뭔가 남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노 사장님은 페라리 되게 좋아하는 걸로 많은 분들이 이미 팬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좋아도 했고 본인도 많이 타고 다녔었대요. 노 사장님이 부럽다.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 슈퍼카는? 아마 내가 페라리 주행거리를 제일 많이 뛰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 15년 전부터 탔었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페라리를 사면은 일요일만 가끔 하는데 이분은 데일리로 타고 다니니까. 그쵸, 그리고 그쵸. 그래서 중고차 값이 이런 분들이 타던 페라리 값은 별로 안 좋아. 너무 많이 탔어. 그럼 노 사장님은 슈퍼카가 어떤 카가 슈퍼카라고 생각하세요?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저는 보면 낮고 넓고 빠르고 비싸고 그러면 슈퍼카. 낮고 넓고 빠르고 비싸고. 그럼 람보르기니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람보르기니도 슈퍼카. 지하철 높잖아. 높잖아요. 낮지 않잖아요. 예. 낮아야 돼. 지금 우리 둘 다 어떻게 하면 저거를 어떻게 하면 높이가 허리 남짓. 아. 허리 남짓 낮고 채 넓고 폭 한 2m 되고 사람 적게 타고. 빠르고 빠른다는 의미는 이제 300 미만 잡. 어, 한 350만 320 비싸고 3억 이상 3억 이상. 그래야 이제 슈퍼카가 아닐까. 맞아요. 저는 슈퍼카 하면 강렬함이라고 딱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냥 뭐 저희가 지나가면서 보는 차는 딱 강렬한 느낌은 없는데 슈퍼카를 보면 뭔가 확 이목을 끌어당기는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강렬함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일단 소리에 한번 놀라고 지나가는 길에 보면 슈퍼카 소리에 놀라고 그 시선 강렬함에 놀라고 근데 저는 아직 그런 기능 성능의 쪽에서는 아직 몰랐는데 오늘 이수찬 감독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좀 이따가 저희가 한번 역사 공부하면서 오늘 성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슈퍼카라는 게 세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억소리 나게 비싸고 흔한 차는 아니잖아요. 근데 특히 페라리는 그 희소성에 좀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일단 정말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차잖아요. 네. 김현애 기자님은 이런 희소성에 대해서 페라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어떤 부분을 꼽으셨어요? 홍재경 아나운서는 혹시 페라리 광고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못 본 것 같아요. 네, 페라리는 광고도 안 해요. 아, 공식 광고를 뭐 거의 하지 않고 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간 총 생산 대수가 7,000대로 제한이 됐습니다. 네, 그 정도로 희소성이 넘쳤는데 그다음에 이제 고객 취향에 따른 맞춤 제작 방식을 고집해서 주문부터 출고까지 좀 오래 걸리면 22개월 넘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차를 받으려면 2년을 기다려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유일한 마케팅 전략이 최고급 스포츠카 제작과 한정 판매 그리고 수요보다 공급을 적게 하는 것이라는 것만 봐도 희소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얼마나 페라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글로벌 시장 그 총 판매 대수를 확인했더니 2017년에 글로벌 시장에서 총 8,398대를 판매했고요. 전년 대비했을 때는 4.8%가 또 증가를 한 수치고요. 또 한국이 속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12.3%, 또 성장한 1,233대를 판매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페라리가 이렇게 글로벌, 지역별, 뭐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나라별 판매량을 공개하지 않는 게 좀 뭔가 자부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 페라리만의 자부심이 아닌가. 왜냐면 다른 차들은 뭐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실적을 공개하면서 우리 이런 차라고 얘기하지만 페라리는 정말 이런 거를 공개하지 않고 혹시 세금을 탈루하려고 뭔가 좀 뭐 나가면 좀 자료가 공개되면 세무조사 받을까봐. 그러니까 휘황찬란한 술집이 아니라 간판 조그만 룸사롱 같은 느낌 있잖아요. 룸사롱. 간판 조그만 해가지고 페라리를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이 가게를 알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가게. 저기 도봉구 어디 가면 막 물망초 막 이렇게 써있는 그런 데 말하는 아니 페라리 슈퍼카 얘기하다가 룸사롱이라뇨. 뭐 아니 얘가 그랬잖아.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물망초를 아니, 받아주셔가지고 본인은 더 뭐 복장이 오늘 뭐 슈퍼카가- 산타요, 빼라리요. 아니요, 저는 빨간색 오늘 베레모를 쓰고 와가지고. 강렬한 페라리를 표현하고자 레드를 전 다 오늘 다 레드 입고 오실 줄 알았어요. 이게 약간 근데 이 복장이 드라마 뭐 영화 뭐 써니나 친구 이런 데 보면은 껌 씹는 애들 아니야. 예전 밴드들 근데 그런 밴드들은 예전에 저 뭐야 그룹 사운드라고 했죠. 그룹 사운드. 그룹 사운드. 네, 그쪽에 좀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무슨 통금 얘기를 시간에 하고 막. 싶은 거예요? 네, 저희 음악 방송 아니고요. 고품격 자동차 역사 방송입니다. 오늘 페라리이기 때문에 제가 레드 강렬한 의상을 한번 입어봤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페라리가 자존심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노 사장님과 이세창 감독님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철저한 마케팅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희소성이라는 부분이 정말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나 이제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로망이 남들이 안 해본 거,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걸 갖고 싶을 때 그 자기만의 보물 같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마케팅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뭐 더 많이 만들어서 팔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예로 보면은 포르쉐가 요즘은 희소성 있는 차는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는. 예, 철저하게 이제는 대중화를 해서 시장을 넓혀가는 느낌인데 페라리는 그쪽으로 가는 부분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포르쉐를 슈퍼카라고 안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저희 때는 슈퍼카였거든요. 예, 저희 때는 포르쉐만 지나가도 정말 저건 슈퍼카야, 스포츠카야 그랬는데 요즘은 너무 포르쉐가 많어, 길에. 그러니까요. 예, 너무 많어. 너무 많아요, 진짜. 그런데 다들 뭘로 돈 버은 거지? 근데 왜 우리가 없죠? 왜 나는 없지? 왜 우리는 이렇게 길에 없지? 포르쉐랑 페라리가 많은데 왜 나는 없지? 노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홍하나가 위트가 진짜 좋아진 것 같아요. 음. 이 방송하면서. 남자 3명하고 하니까. 아니, 사실 이게 밑에가- 술이에요. 레몬즙. 아. 네. 저는 뭐 페라리를 생각하면 일단은 뭐 1947년부터 현재까지 약 7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페라리라는 차도 궁금하지만 물론 사람들이 흔히 탈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페라리라는 브랜드 또 어떤 사람은 페라리가 어느 나라 차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페라리가 슈퍼카인 줄은 아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다 같이 해서 페라리가 어떤 회사고 어떤 차인지를 우리 노새끼를 보는 시청자분들한테 알려주는 자리가 돼서 너무 기쁘고 저는 사실 과거부터 이제 페라리를 오래 많이 여러 차종을 정말로 많은 대부분의 페라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페라리는 거의 다 탔는데 저는 항상 예전에 리뷰할 때도 그렇고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물론 페라리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심도 가득 담겨져 있지만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페라리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저는 자동차 회사들이 람보르기니, 포르쉐 뭐 여러 회사들이 화가라고 보면 페라리는
이 화가의 입장에서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페라리라는 회사는 화가가 그림을 그리려면 캔버스가 있어야 되죠.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데 보통 화가들은 캔버스를 살 때 뭐 문구점이든 어디든 가서 좀 뭐 좋은 여유 있는 화가면은 좀 좋은 캔버스를 사겠죠. 근데 페라리는 일반인들이 살 수 없는 캔버스. 이 종이 한 장에 100만 원이어도 상관없어. 이걸 사. 그 다음에 붓도 일반 사람들이 뭐 이렇게 세트로 된 거 뭐 5만 원, 10만 원짜리 살 때 페라리는 이런 터치를 할 때 어느 나라에 누구 장인이 만든 저 붓이 500만 원짜리야. 붓 하나가. 사. 물감? 뭐 만드는 필요 없어. 야, 물감은 수공 제작으로 우리만을 위해서 납품을 받아. 그러니까 페라리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자기들만의 그 고집이 있어요. 근데 그 고집이 항상 이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이제 노새길을 후반부로 가보면 역사의 엔초 페라리의 고집이 보이는데 이 회사는 최근에 들어와서 글로벌 정책과 미국 나스닥에 들어가면서 페라리도 이제 일반 기업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불과 2년 안에요. 그러니까 약 70년까지의 페라리 역사에서는 타협이나 적당하게 이렇게 양산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딱 우리는 비싼 도화지에 비싼 붓으로 우리만을 위해서 제공된 물감으로 우리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릴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 그림값이 원재료값이 비싸도 우리는 상관없어. 왜? 우리는 이 그림을 비싸게 팔 거니까. 그리고 우리의 그림을 사는 사람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는 차를 만들 때 돈을 아끼질 않아. 그냥 모든 돈과 기술을 다 때려넣어요. 그렇게 해놓고 딱 조금만 만들고 다 팔아요. 그게 페라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페라리를 대단하게 보고 항상 내가 차를 보면서 리뷰할 때 람보나 맥라렌이나 모든 슈퍼카를 탈 때도 소울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안 하는데 페라리는 차를 타면 차가 나한테 뭔가를 알려주는 게 느껴져요. 아, 이게 페라리구나. 좀 느려도 좀 성적이 안 좋아도 페라리는 탈 때 이 페라리만의 그 매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렇게 재료를 아끼지 않는 고집에서 나오는 정신이 아닐까. 이 사신 방송이에요, 사신 방송. 아니, 이때까지 노사장님. 그 노새키를 이때까지 해오면서 브랜드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으로 시작하는 걸 처음 봤어. 그러니까요. 이따 혹시 까는 부분도 있나요? 있지. 아, 있어요? 엔초 페라리가 2집 살림을 했더라고. 그거는 까는 것보다는 되게 부러움의 너무 저 현대자동차 엄청 해맑게 얘기한다. 저 우선 형님 좋아합니다. 아니, 네. 노사장님이 하는 거 리뷰하는 거 영상 보면은 에이 이거 싸구려야 싸구려야 이러면서 막 다 엄청 까시더라고요. 근데 방금은 뭔가 눈에서 하트가 뿅뿅하면서 정말 명품을 대하는 뭔가 사랑스러운 차를 대하는 그런 열정을 본 것 같아요. 페라리는 네. 정말 차가 괜찮아. 사신 방송 화이팅 사신 하시기 방송.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자존심이 강한 페라리. 왜 이렇게 페라리 하는지 저희가 오늘 페라리 좀 알고 타시라고 본격적으로 역사 탐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네. 페라리가 레이서로 유명했던 엔초 페라리에 의해서 탄생된 브랜드라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일단 역사를 탐방하기에 앞서 이 브랜드를 탄생시킨 엔초 페라리에 대해서 호구 조사를 해봐야겠죠? 호구 조사. 네, 호구 조사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김현애 기자님, 호구 네. 조사 시작해 주시죠. 이름은 엔초 안셀모 페라리입니다. 네. 바로 이분이죠. 예. 어... 예. 그리고 이분이 젊었을 때 모습은 축구 선수 메스트 웨질이라고 아세요? 네, 정말 웨질 닮았어요. 네, 닮았어요. 웨질하고 정말 닮았어요. 이 엔초 페라리가 생년월일은 1898년 2월 18일입니다. 예. 빠른 98년생이죠. 120년 전에 네, 태어나신 그렇습니다. 분이네요. 네, 출생지는 이탈리아 북부 모데나고 가족 관계는 3남 중 막내입니다. 엔초 페라리는 16살 때부터 스포츠 신문에 축구 기사를 기고하면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저한테 정말 하늘 같은 선배죠. 예, 엔초 선배. 예. 선배님이라고 부르세요. 네, 우리 엔초 선배가 이제 자신의 회사 스포츠 신문 기사에서 이탈리아인 디 파르마가 미국 최대 레이싱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기사를 발견했는데 이게 이제 자신의 꿈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저 같으면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겠구나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 사람은 이제 우리 엔초 선배는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21살 때 이 이제 스포츠 기자를 그만두고 자동차 회사 트럭 운전사로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탈리아 최고의 레이서 중 한 명인 페리체 나지로를 만나게 되고 그의 소개로 스포츠카 메이커인 CMN사로 직장을 옮겨서 운전 실력을 인정받아서 이제 레이싱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김현애 기자님도
이제 스포츠 기자 그만하고 그러긴 나이가 너무 들었어. 그러기에는 나이가 너무 들었어. 나이가 너무 네. 들었어. 그렇죠.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 있지 않나요? 저는 그냥 축구계에서 허구영 선생님 같은 분이 되고 싶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자, 이렇게 뒤늦게 레이서의 좀 꿈을 이룬 과정도 대단하긴 한데 그렇다면 이 레이서의 결과는 좀 어땠나요? 레이서로 이제 첫 대회가 이제 50km 산길을 달리는 이제 경주였는데 거기서 11위를 했고요. 이어서 1920년에 무솔리니, 그 당시 무솔리니가 후원하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우리나라도 이제 사회적으로 힘들 때는 스포츠를 막 부각을 맞아요. 시키잖아요. 그런 의미의 경기였지 않나 싶은데 코파 아르체보 레이스라는 곳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럽 최대 강적이 벤츠 SSK였는데 그 SSK를 물리치고 우승을 하면서 이탈리아에서 이제 굉장한 큰 이슈가 되고 부각받는 레이서가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한 사람만 이렇게 부각되면 되는 게 아니라 레이싱은 원래 팀을 이뤄서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면 엔초 페라리는 어떤 팀에 좀 속해서 성적을 좀 낸 건가요? 지금 김 기자하고 감독님이 얘기해 준 걸 더해서 네. 내가 거기다 이제 양념을 치면 그게 나오거든요. 어. 두 분의 그 메인 요리에 양념 좀 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스쿠데리아 페라리라는 팀인데 스쿠데리아는 원래 마구간이라는 뜻이에요. 마구간. 마구간 안에 이제 말들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나라도 뭐 배, 타는 배, 먹는 배 막 이렇게 나눠지듯이 스쿠데리아 뜻이 마구간이라는 뜻도 되고 팀이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얘네의 그 F1 그 팀 이름이 스쿠데리아 페라리예요. 그러면 이제 뭐 마구간 페라리? 네, 마구간 페라리인데 근데 이제 그게 뭐 마구간이라고 불러도 되고 팀 페라리 페라리. 이렇게 해도 되는 두 거죠. 가지 의미가 있는. 네, 네, 그래서 그걸 아무렇게 편하게 사용하는데 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엔초 페라리는 약간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형 3남매 중에 이제 막내긴 한데 아버지가 철공소를 운영을 했고 한때 많을 때는 그 당시에 외곽에 있었지만 직원이 한 18명까지도 있었고 해서 좋은 학교를 아버님이 보내줘서 뭐 이렇게 좀 좋은 전공도 하게 해주고 했는데 아버지는 폐렴으로 돌아가셔요. 돌아가시면서 공장은 급격하게 몇 달 안에 문을 닫게 되고 형이 있었는데 형이 이제 아버지의 뭐 가업을 이어받네 어쩌네 하고 있었는데 형은 또 장티푸스로 죽어요. 형도 장티푸스로 죽고 이 엔초 페라리는 이제 그 후에 군대에 가요.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군대를 가서 자기네 집이 그것도 했고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형이랑 같이 어렸을 때 자동차 경기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동차 쪽에 조금 관심이 있었어요. 물론 기자를 하고 싶었던 건 본인의 꿈이었던 거고 자동차에 관심이 생겨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군대에 가서 이 친구도 늑막염이라는 병에 걸려요. 그래서 거의 그 당시에는 늑막염은 뭐 치사율이 한 80% 정도 되는 병이었는데 굉장히 운이 좋게 살아나요. 살아났는데 오랜 기간 동안 잔병 치레를 하고 후유증으로부터 고생을 하는데 이 친구가 스쿠데리아 페라리를 만들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처음에 이제 나와서 자기가 차도 좀 좋아하고 아버지가 철공소를 했고 뭐 이런 것도 배운 것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태리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 겸 우리나라로 치면 현대 그다음에 반 약간은 국영기업이었고 그다음에 가장 많은 경기대회 우승 석권을 하는 회사가 지금은 듣보잡 브랜드가 됐는데 피아트예요. 피아트는 최근까지도 이태리의 국영기업이었고 크라이슬러하고 지금 합병이 돼 있죠. 내가 의선 형님한테 지금 갖고 오라고 하는 브랜드가 거긴데 이 당시에 프랑스, 영국 뭐 잘 나갈 때 이태리에서는 피아트가 되게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엔초 페라리가 피아트에다가 이력서를 내요. 그리고 이력서를 검토도 하기 전에 폐기 처분이 돼요. 그러니까 피아트에서 봤을 때 엔초 페라리는 그냥 이거는 입사 지원서를 낼 자격도 안 되는 거예요. 얘 이제 열받는 거죠. 열받아서 아까 말했던 그 친구를 만나서 CNM이라는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모든 자동차 회사가 레이스에 참관하지 않으면 어디다 이름을 떨칠 수가 없어. 왜?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고 이런 것도 아니고 무조건 경기 나가서 우승하지 않으면 거기는 자동차 회사로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 친구가 약간 메케닉이고 하니까 그 CNM이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이 엔초 페라리가 차를 하나 만들면서 사면서 근데 그 당시에 시합은 알파로메오의 중고차를 사서 그거를 고쳐가지고 시합에 나가는데 처음 나간 게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11위로 입성을 하고요. 그 뒤에 이제 P1, P2라는 차들을 제작을 하면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1929년 뭐 이전에 1920년부터 24년 소규모 대회를 나가서 몇 번의 좋은 성적을 내요. 그걸 딱 보고 알파로메오에서 이제 러브콜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너네 들어와 이쪽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알파로메오는 피아트보다 한창 아래에 있는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같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같이 묶어서 자기 친구랑 다 같이 들어가는 조건으로 해서 알파로메오 이 친구가 들어가요. 엔초 페라리가. 그래서 이제 알파로메오에서 경기를 하면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막 하니까 페라리가 이때부터 사업가 기질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거 잘하면 되겠는데, 근데 알파로메오가 그 당시에 그렇게 돈이 많지 않으니까 페라리가 제안을 해요. 내가 많은 걸 협조하고 뭐 해서 다 해줄 테니까 팀은 분류를 하자. 너네는 경기 운용 능력은 없는 것 같으니.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 운동하고 감독님도 뭐 선수 생활 날렸을 때 유명해지면 스폰서들이 붙잖아요. 그 여러 회사에서 이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니까 페라리가 슬슬 비즈니스 기지를 가동해서 스폰서들을 모집을 해서 투자자를 딱 만들어 놓고 알파로메오 제시를 해요. 내가 이렇게 돈 내서 팀 운영할 테니까 너네는 차랑 기본적인 걸 제공해라. 내가 스폰서랑 광고랑 뭐랑 해서 경기에 나가서 무조건 알파로메오 배지를 달고 이기겠다. 또 알파로메오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콜을 딱 때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팀이 생겨서 그 당시에는 뭐 전설적인 레이싱 팀이라고 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완벽하게 스쿠데리아 페라리는 아니었어요. 그냥 엔초 페라리가 운영하는 페라리 팀이었는데, 이렇게 돼서 이제 경기 실적이 좋아지고 하다가 이 친구, 이 엔초 페라리의 아들이 첫 번째 부인인 로라라는 부인을 이제 깔게요, 페라리. 네. 로라가 뭐 사창가의 여자라는 말도 있고요. 뭐 그러니까 그 로라가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있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로라에 대한 과거사를 밝히지 못해요. 엔초 페라리는. 그 로라랑 일찍부터 21살 때부터 연애를 해서 결혼해서 10년 뒤에 아들을 낳아서 아들 이름이 디노예요. 나중에 이제 되게 중요한 이름으로 나오는데 디노는 근위 이상이라는 근육에 문제가 있는 지병을 갖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에 가면 이제 이 로라라는 여자가 또 되게 드세요. 자기 엔초 페라리 엄마랑도 엄청 싸우거든요. 이 고부간의 갈등도 심하니까 이 모든 스트레스를 차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집에만 들어갔다면 스트레스가 장난. 아들은 아프고 마누라는 바가지 긁고 엄마랑 싸우고 막 그러다가 이제 복잡해 죽겠는데 전쟁이 발발해요.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1차 세계대전 때는 이 친구가 군인으로 있었고 2차 세계대전이 1939년에 발발을 하는데 이때 이제 페라리가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랑 마찬가지로 파시스트에 협조를 해요. 왜냐면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전쟁 발발과 함께 알파로메오가 페라리의 경기, 그러니까 전쟁 났는데 무슨 시합을 해요. 시합할 수가 없지, 자동차 시합을. 해서 알파로메오가 전쟁을 빌미로 해서 페라리의 지원 모든 걸 딱 끊어버려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돌던 이슈는 뭐였냐면 전쟁 이유도 있었지만 알파로메오가 엔초 페라리를 팽시키고 잘하는데 이 친구가 너무 막 독립적으로 잘 나가니까 이 스쿠데리아 페라리 팀을 알파로메오가 흡수를 하면서 엔초 페라리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얘네가 약간 꼼수를 발휘해서 4년간 동종업계 경업 금지. 이 되게 이게 중요한다는데 내가 최근에 당했던 사건이랑 비슷한데 이 어마어마한 능력자인 엔초 페라리를 알파로메오는 구설수와 행정에 관련된 법으로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진짜 운이 좋았던 게 그냥이었으면 엔초 페라리가 졌을 텐데 이때가 전쟁 기간이라 이런 법적인 부분과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유명무실할 때라서 이게 그냥 시간이 전쟁의 끝과 같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 라이센스를 못하게 막았던 4년이란 기간도 2차 세계대전 안에 다 포함이 돼서 그냥 다 희지부지 없어지고 자 이렇게 되다가 엔초 페라리가 알파로메오에서 뭘 안 해주니까 자기네 팀 운영하는 여기에 있던 공장과 이런 것들을 파시스트에 협조를 하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부품을 내겠다. 근데 이제 이 이태리는 그 당시에 좀 얌스러웠기 때문에 물론 전범 국가의 하나였죠. 독일, 이태리, 일본이 전범 국가의 주축이었는데 페라리 공장은 역사에 없어요. 전쟁에 어떤 협조를 했다라는 역사가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들리는 소문으로는 군수 물자에 필요한 베어링과 총기류에 들어가는 일부 부품을 납품을 했다라고까지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냥 정말 일부만. 네, 일부만 했고 이 당시에 이제 엔초 페라리는 당당하게 얘기했던 게 내가 파시스트에 협조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죽었다.
그리고 우린 다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잡아야지. 그리고 제일 다행이었던 엔초 페라리가 어렸을 때부터 정치에는 일장 무식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아예 1도 관심이 없어요. 뭐 누가 당선되든지 말든지. 그리고 정치인들이 불러도 가지도 않고. 그래서 다행히도 전범 국가의 핵심 협조 기업으로는 안 들어가요. 그리고 전쟁 피해를 그렇게 크게 입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얘가 이제 다시 자동차 경주가 시작될 때 파시스트에 협조를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무솔리니가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무솔리니가 그때 정권을 잡은 사람이거든요. 무솔리니가 싹 밀어주죠. 전쟁에 협조했으니까 밀어주고 원래 있던 스폰서들을 딱 데리고 홍하나가 제일 궁금했던 전설의 스쿠데리아 페라리가 1947년에 간판을 딱 걸고 이제 본격적인 전설의 레이싱 팀으로 돼요. 그 전까지는 전초 과정이었고 1947년에 무솔리니와 투자자와 알파로메오와 계약 기간 다 끊으니까 완벽하게 자유의 몸이 돼요. 자유의 몸이 되고 이제 뭐 정치 힘도 조금 받고 돈을 해서 1947년에 우리가 보는 F1의 전설 스쿠데리아 페라리가 딱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쿠데리아 페라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전설의 F1의 전설 네. 스쿠데리아 페라리. 지금 말씀 들어보면서 네. 저도 놓치고 있었던 건데 페라리를 그러면 왜 이렇게 저도 모르게 피가 끓었나 보면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터스포츠나 스포츠카를 좋아할 때 스포츠카는 말 그대로 스포츠 버전, 시합 버전이잖아요. 자동차 경주에서 페라리 팀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잠재의식 속에 남아 있으니까 농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이클 조던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피가 끓어오르면서 네. 나이키 운동화 신으면 왠지 운동 잘할 것 같고 에어조던 신고. 에어조던 농구하면 한기범 아니에요? 한기범이가 아니었어? 허동택 트리오 시절이요? 네, 김유태. 허재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슈마우라는 사람이 제 로망이었기 때문에 슈마우가 탔던 그 당시에 그 빨간색 페라리가 떠오르면서 페라리 그러면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렇게 계속 기분이 좋고 옆에서 계속 페라리 스쿠데리아 페라리 하는데 저도 모르게 막 피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너무 좋아 이게. 감독님 뭔가 레이서의 피가 흐르고 계시는 거죠. 감독님이 이태리에서 태어났으면 아마 페라리의 수석 드라이버가 아니었을까. 아니면은 뭐 리라는 뭐 브랜드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자동차 브랜드를 나중에 페라리처럼. 아 그럴 수도 있고 또 감독님이 페라리에서 또 엔초 페라리처럼 또 두 집 사는 장난이에요. 그러게 제가 너무 늙었어요. 엔초 페라리 80까지 살았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자, 두 번 죽이는 거네 지금. 조 사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엔초 페라리가 알파 로메오한테 이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안 좋은 감정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뭔가 정말 자존심 좀 세기 때문에 아 내가 정말 더 좋은 차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만들었던 첫 차는 어떤 건가요? 네, 엔초 페라리는 기존 자신의 스쿠데리아 페라리 본사에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오토 아비오 코스트 루치오니라는 이제 그거를 설립을 하고 나 이런 거 절대 못해. 포스트 루치오. 몇 번 연습했어요 지금. 예, 오토 아비오 코스트 루치오니. 예, 자동차를 이제 제작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 만든 첫 차가 바로 이겁니다. T4 815라고요. 네. 오 멋있다. 지금 타고 다녀도 멋있을 것 같아. 지금 타고 다 찾아볼 거야 했는데 이거. 이렇게 우리가 역사하면서 옛날 차 나올 때 벤틀리랑 벤츠께 제일 멋있었던 것 그쵸, 같아요. 그쵸. 뭔가 확실히 귀족 뭐 돈 많은 애들이라 그런지 이것도 페라리 네, 다른 회사 거는 나는 크게 감흥은 안 오고.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페라리랑도 약간 좀 이게 기본적인 디자인이 그러니까 비슷하잖아요. 클래식 예. 페라리의 이런 모양이 고객님이 좋아하는 페라리라니까. 아니 저건 제 취향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저건 제 취향이 아닙니다. 예, 이 차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요. 1940년대 4월에 있는 밀리아 경주에 참여하기 위해서 두 대의 자동차를 저 T4 815를 두 대만 만들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 두 대를 만들어서 시합에 나왔는데 이제 4개월 만에 만들었으니까 아직은 엔진에 대한 노하우가 좀 약했나 봐요. 그래서 엔진 결함으로 시합에서는 완주를 실패 못하고 이제 리타이어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 페라리 역사나 페라리를 아는 사람들은 리타이어한 차에 대해서 이렇게 페라리를 욕하지 않는 것은 페라리 이름을 안 달고 시합을 뛰었기 때문에 예, T815라는 이름으로 시합을 하고 했기 때문에 페라리가 그렇게 타격은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역사를 하면서 늘 나오는
그 히틀러 오늘 나오는 네, 2차 대전이 네. 또 히틀러형. 2차 세계대전. 네, 2차 세계대전의 영향을 페라리도 받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네. 전문가이신 전쟁 전문가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소장의 먼 나라 이웃 나라. 먼 나라 이웃 나라. 근데 이탈리아 이태리는 2차 세계대전에 아주 가깝고도 먼 연관성이 있는데 1939년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는데 이때 이제 핵심 그 동조 국가가 이태리죠. 근데 이태리는 근데 사실 그렇게 큰 업적은 별로 없어요. 애들이 약간 얌스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이태리가 까쭉까쭉하고 뭐 깝치고 뭐 하고 했는데 큰 성과는 없으면서 전쟁이 종전되기 한 1, 2년 전인 1943년에 또 잽싸게 연합군에다가 항복 의사를 밝힌 게 이태리예요. 얘는 참 얌스럽죠. 얌스럽게 뭐야, 이렇게 했는데 독일 측에 붙었다가 안 되면 다시 연합군에 붙었다가 이런 깍두기죠, 짓을 깍두기. 깍두기. 예. 그래서 얘네는 물론 동조를 했기 때문에 독일 쪽에 있었던 많은 전장 장비가 이태리라는 나라에서 생산도 많이 됐고 또 이태리에 많이 버려졌기 때문에 람보르기니가 그 주워다가 트랙터도 만들고 그랬는데 2차 세계대전에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할 거는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없고 우리가 중요한 건 지금 전쟁 역사가 아니라 페라리의 역사니까 페라리는 그래서 알파로메오 밑에 있었다가 나왔고 나오는 시점 그 과도기의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엔초 페라리는 파시스트 정권에 동조했다라고 자기 저서에도 그렇게 써놨고 자기 역사관에도 다 그렇게 저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더 이상 파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군수 물자가 완성된 물자가 나온 적은 없었다라는 게 이제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네. 페라리는 뭔가 고집이 있는 것 같아. 엔초 페라리는. 나 그랬어. 왜? 어쩌라고. 그게 되게 어쩌라고. 그래서 두 집 살림을 대놓고 한 거예요. 그래 나 2집 갖고 있어. 어쩌라고. 나 돈 있어. 나 페라리 어쩌라고. 나 2집 다 먹여 살릴 수 있어. 어쩌라고. 감독님이나 저만큼보다 뛰어넘을지 감독님보다 못할지 모르겠지만 여자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잠깐만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는 대목이야. 페라리가 여자를 엄청 좋아했대요. 그래서 여자하고의 그게 연문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여자 전문가 따로 계신데. 여기는 듣보잡이라서. 근데 알베란이 아까 외모만 봤을 때는 그렇게 여자가 많을 것 같진 않은데 아니 재력. 근데 돈과 레이스. 지금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저는 이때까지 페라리라는 자동차를 길에서 볼 때 남자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페라리는 굉장히 섹시한 여자로 보여요. 근데 람보르기니를 보면 람보르기니를 여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정말 멋있는 남자. 그래서 남성적인 자동차, 그 다음에 여성적인 자동차라고 생각했어요. 디자인에서. 그래서 람보르기니 성이 남씨잖아요. 뭔 개들인가요? 그런 어른들하고 동화가 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분위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맞는 게 80년대 중후반에 나왔던 우리 오락실에 있었던 오락에서 유명한 테스타로사라는 차 아시죠? 옆에 빗살무늬 쫙 있고. 근데 그 테스타로사라는 차 이름이 약간 특이하게 보통 페라리는 이제 숫자를 가지고 차 명명을 하는데 테스타로사라는 원어 뜻이 빨간 머리예요. 빨간 머리카락이 이렇게 흩날리는 걸 테스타로사라고 하는데 그 페라리에 관련된 엔지니어였던가 디자이너 누구가 여자가 빨간 스카프를 하고 빨간 머리가 가는데 바람이 샥 부는 걸 보고 테스타로사. 그래서 그 차 이름이 테스타로사예요. 뭔가 테스토스테론 같은데요. 아니 뭔 소리야? 그래서 그 엔초 페라리가 이제 여성 편력이 있다는 부분이 혹시 그런데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자기가 만드는 제품을 이제 여성화해서 자기 주차장에 쭉 서 있는 차를 봤을 때 그 희열은 대단한 거거든요. 어쨌거나. 네, 그래서 2차 세계대전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렇게 전쟁이 지나고 1947년 본격적인 페라리의 자동차 생산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페라리의 이름을 단 첫 차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한번 탐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김현정 기자님 열심히 찾고 계세요. 네, 네, 1947년 페라리 네. 이름을 단 최초의 모델 페라리 125입니다. 네, 바로 이 차입니다. 아까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너무 귀엽게 생겼죠. 네. 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자동차 같지 않아요? 분명, 꼬마 자동차 분명히, 붕붕. 네, 네, 그런 느낌 좀 나요. 예, 이 자동차가 지금의 페라리의 시초 같은 개념을 갖는 이유가 엔초 페라리가 그렇게 했어요.
시합도 나갈 수 있고 일반 도로도 나올 수 있는 그게 지금의 스포츠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레이스카인데 공도를 달릴 수 있는 레이스카. 지금의 슈퍼카의 개념 같기도 한데 이 제안을 그 조아키노 콜롬보라는 사람한테 의뢰를 해요. 콜롬보한테 그런 자동차를 만들고 싶은데 의견을 물었더니 이 콜롬보라는 사람이 자 마세라티는 최상급의 8기통 경주용 차를 갖고 있고 영국인은 이제 6기통 엔진을 잘 만들고 알파 로메오는 독자적인 8기통 엔진을 갖고 있으니 페라리는 12기통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엔초 페라리가 자기도 12기통을 얹고 싶었다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자동차 페라리 125였습니다. 이 페라리 125가 1947년 전쟁 끝나고 나서 바로 피아첸자 서킷으로 데뷔를 했다고 해요. 바로. 그리고 데뷔 2주 만에 테르메디 까라깔라 서킷에서 엄청 목소리가 깔랑깔랑. 깔랑깔랑하죠. 네. 테르메디 까리깔라 서킷에서 열린 로마 그랑 그러면 왜 웃으세요? 아니, 목소리가 깔랑깔랑하잖아 지금. 약간 뭔가 이태리 시장 가서 뭐 메뉴 시키는 것 같고. 성대모사 하려다 참았어요. 네, 로마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주목을 받게 되는 또 그런 차입니다. 1년 뒤에는 도로용 스포츠카 페라리 166을 또 발표하게 되는데 페라리 166 역시 많은 레이싱 대회를 다 휩쓸면서 미국과 영국에서 명성을 알린 차라고 해요. 페라리 166이. 네. 근데 일단 아까 얘기한 거 보니까 네. 크리스티나 금이랑 좀 비슷하네요. 크리스티나? 네. 크리스티나예요. 네. 되게 비슷했어요 지금. 네. 아, 진짜요? 네. 성대모사 하신 거 아니죠? 아니요, 빨리.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 넘어가고 싶어요. 네. 더 시킬까봐. 크리스티나예요. 크리스티나예요. 이제 사실 이제 페라리의 자동차 생산 목적은 원래 레이스였는데 레이스에 출전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그 생산을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 엔초 페라리는 당시 모든 차량 개발의 최우선 조건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최고 시속 달성. 네. 그러니까 뭐 승차감 이런 거보다는 일단 무조건 빨리 가자. 예, 여기 좀 이제 기준을 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로지 경주에서 우승을 하는데 집중을 했는데 결국 1951년 영국 그랑프리에서 당시 세계 최고이자 자신을 내쫓았던 알파 로메오 팀을 꺾고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초 페라리가 그런 말을 딱 했습니다. 정말 의미심장한 말인데 어머니를 죽였다. 교수님 훅 가시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어서 이제 지금 저희가 경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페라리의 F1 정신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독님이 계시니까 살짝만 아유, 할게요. 아니요. 감독님 네네. 앞에서 감히 아유, 뻔데기 아유. 앞에서 아니요, 감독 잡으면 안 되니까. 자, 페라리, 스쿠데리아 페라리 F1의 전설. 전 세계 브랜드 중에서 가장 많은 우승 기록, 5,000회 이상의 우승 기록을 갖고 있고요. 단 한 번도 포뮬러 1 경기를 빠진 적이 없어요. 보통 회사들이 들어갔다 돈 없으면 또 빠졌다가 뭐 스폰 문제, 뭐 레이서 사망 사고 뭐 이렇게 해갖고 막 삐걱삐걱 되는데 단 한 번도 F1 경기에서 철수를 하거나 쉰 적이 없어요. 회사가 차를 못 팔지언정 F1 경기에 안 나가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다음 보통 슈퍼카 브랜드들이 자기네가 파는 슈퍼카를 홍보하고 자기네 브랜드를 홍보하고자 무리해서 돈을 긁어다가 경기에 참전을 해요. 그 뭐 하고 이제 막 해서 뭐 서킷기로 막 자랑하고 뭐 하고 그러다 안 되면 빠지고. 근데 페라리는 아니에요. 페라리는 경기가 우선이에요. 근데 경기를 하려고 하는데 스폰서 받는 돈으로만 돈이 모자라. 야, 돈을 어떡하지? 뭐라도 팔자. 그래서 차를 판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팔고 차를 홍보하기 위해서 경기에 나간 게 아니고 경기를 뛰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차를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브랜드랑은 경기에 출전하는 목표가 아예 달라요. 우리는 그냥 경기가 삶의 전부인 거예요. 경기를 위해서 살고 경기를 위해 죽고 그리고 나서 차를 파는 거니까 그런 이제 집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얘네가 그 슈퍼카 업계 중에서 가장 아마 많은 차를 개발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뼈대 엔진 모든 거를 자체 공급. 보통 다른 회사들은 이거 막 사다 쓰고 이러는데 페라리는 자체 공급.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많은 우승과 가장 오랫동안 한 번도 쉬지 않은 것만으로도 F1 그쪽에서는 그냥 넘사벽이에요. 모든 브랜드들의 넘사벽.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감독님 앞에서 번데기 두루마기 되는 거고,
그러면은 페라리 이 F1이 어느 정도로 열정적이냐를 봐야 되는데 우리 2002년에 뭐 있었죠? 우리나라의 가장 큰 행사? 월드컵. 월드컵. 예, 예. 그때 우리나라 방방곳곳에 붉은 악마가 어마어마했죠. 그쵸. 붉은 악마. 예. 페라리가 F1 경기를 나갈 때 응원하는 애들을 티포시라고 해요. 티포시. 얘네가 어느 정도냐면은 2010년에 포뮬러 최종전이 아부다비 GP가 열리고 있었을 때 페라리가 거의 우승에 다가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드라이버가 페르난도 알론소라고 치면 되게 유명한 드라이버였어요. 얘가 피트 미스를 해요. 피트를 해서 타이어 갈고 뭐하고 하는데 얘가 뭘 잘못해갖고 피트 미스를 하면서 7위 성적으로 그 해 GP를 마무리를 하면서 가장 경계를 했던 지금은 이제 루이스 해밀턴인데 이때는 세바스티안 베텔이라고 이거 되게 잘생긴 놈 하나 있어요. 되게 잘생겼거든요. 얘한테 챔피언십을 뺏겨요 페라리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챔피언십을 그냥 뺏긴 거잖아요 F1 경기에서. 근데 정치권이 술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페라리의 회장 루카디 몬테제몰로가 국회 청문회에 서요. 끝까지 달고 자체가 되게 웃기네요. 예, 예. 왜 졌냐? 왜 졌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해명하고, 드라이버부터 메케닉 자르고 뭐 난리가 나.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경기에서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피트 미스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7위 등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정치 판도가 바뀌고 회장이 청문회에 나와서 예. 왜 잘못했냐? 그 정도로 티포시가 그 페라리에 대한 그 F1을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실제로 중계로 보는 거랑 실제로 가서 보는 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F1을 보면서 처음 배운 말이 소리를 본다라고 제가 레이싱 공부를 할 때 선배들이 가르쳐 주는 게 소리를 봐야 돼. 소리를 본다고? 무슨 소리를 봐? 이어폰을 이렇게 쳐다보면 돼. F1 경기장에 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삼성 그 TV 광고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스피커가 쿵 하면 이렇게 사람이 뻥 뒤로 이렇게 의자로 이렇게 뒤로 멈칫하는 광고가 있을 때였는데 F1 그 관중석으로 딱 들어가는데 그때 머신이 삥 지나가는데 그 소리가 정말 이렇게 눈에 보여요. 이렇게 음파가 벽처럼 이렇게 쿵쿵쿵 다가오는 것처럼 웅웅웅웅 오는 거기서 이게 그 느낌인가? 그리고는 딱 가서 그게 이제 초보 때였고 중급이 넘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그 엔진음이 변하는 거에서 드라이버의 몸 동작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장난처럼 했지만 실질적으로 엉엉엉엉 하면 벌써 기아 변속 하나 둘셋 넷인 거예요. 몇 단 그 다음에 각 코너에서 보이는 그 특히 직선주로 같은 엉엉엉엉 하면은 6, 5, 4, 3 하면서 시프트 다운을 엉엉엉엉 하면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걸로 선수가 시프트 다운하는 폭도 보고 브레이킹 포인트도 보고 막 그 공부하는 재미도 너무너무 좋고 특히 페라리 저도 이제 워낙 페라리 빠였으니까 페라리 팀에서 그 피트웍을 하는 거 보면 막 소름이 돋는데 걔네들 걸 찾아보면은 타이어 그 꽂았다 뺐다 하는 사람이 3명이 붙거든요. 타이어 하나당 3명이 붙어서 한 놈은 들고 있고 한 놈은 잡을 준비하고 한 놈은 요것만 준비하고 있어서 차가 딱 서면 윙쭉 하면 타이어 속 빠져요. 그 원터치로 돼 있어가지고 볼트가 하나인데 하면은 쏙 빠지면 한 놈이 탁 빼면 들고 있던 놈이 탁 끼고 하면 붕 가는 거야. 보통 카센터에서 가면 한 20분씩 걸리던데요? 커피 한잔 하고 이렇게. 걔네들은 그거 다 하고 연료도 다 보충하는데 한 6초 나오나? 최고 기록이 뭐 7.2초인가? 7초 때? 연료 보충하고 타이어 4개 가는데 걸리는 시간. 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타이어 가는 건 솔직히 몇 초가 안 걸리고요. 타이어는 다 갈고 손 들고 이렇게 가만히 있고 연료가 연료가 많이 들어가. 그래서 연료에서 시간을 많이 하는데 타이어만 빨리 넣었다 뺐다 하면 한 2, 3초면 끝나요. 섰다가 엉엉엉 하고 쭉 가면 끝나고 페라리 그 F1이라는 머신이 섰다가 시속 200km를 찍고 다시 쓰는데 걸리는 그 초가 3초대인가 4초대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그 정도 나올 거예요. 한 10초는 되지 않나요? 10초는 아니었어요. 3초는
오늘 근데 감독님 유난히 옹 소리가 많이 나요. 흥분했어, 흥분했어. 막 이놈 저놈 나와서. 아 근데 왜냐면 저는 아까 노 사장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뭐 티포시인가? 네, 굉장히 열정적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이탈리아가 저는 처음에 축구만 그런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되게 걔네가 그 울트라스 문화라 그래가지고 경기장 가면 막 깃발 흔들고 막 네, 무슨 맞아요. 막 그 게이트기 막 홍염이라고 해서 막 불 까고 하는데 아 얘네가 축구를 유난히 이렇게 응원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걔네는 농구도 그렇게 응원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막 복싱도 그렇게 응원하고 그래서 얘네의 되게 그 열정적인 그런 응원 문화가 있구나 좀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그 티포시도 좀 그런 식으로 막 좀 열정적으로 응원을 하지 않을까. 저는 열정적이 아니라 약간 좀 난폭하죠. 네. 광적으로. 거기서 사람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원래 막 싸우다가 아무튼 축구하다가. 시합 지면 무조건 청문회 불려 나간다고 생각해요. 엔초 페라리가 전설이 됐던 건 국민이 무서워서였지 않았어요. 다시 이제 페라리 브랜드 이야기로 돌아가면 아까 노 사장님이 오프닝할 때 피아트 얘기를 좀 했잖아요. 이 페라리가 피아트 산하에 들어간 그 역사의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페라리는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30km를 두고 두 집 살림을 해요. 21살 때 만난 로라랑 결혼을 해서 10년 뒤에 디노라는 아들을 낳고 그 후에 이제 자기가 유명해지면서 유명한 카레이서들이나 기자들이 들어가는 식당이 있어요. 이태리의 문자서킷 근처에. 거기서 이제 리랑가 누구 여자를 만나요. 그 여자랑 또 결혼을 해서 30km를 두고 두 집 살림을 해요. 그리고 리라한테는 오픈을 하지만 로라는 그걸 몰라요. 처음에. 30km면 페라리 타고 가면 금방 가죠. 네, 페라리 타면 금방 가니까. 그래서 차가 빨랐어. 빨리 가려고. 일리가 있네. 빨리 왔다 갔다 해야지 알리바이가 증명이 되거든. 자, 1956년에 26살의 나이로 아까 제가 지병이 있다는 근육에 문제가 있었다는 아들이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페라리는 이때 약간 좀 정신적으로 뭔가 이렇게 집중을 하거나 우울했던 게 있었다라고 친구들은 역사에서 증언을 하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항상 아들의 묘를 들렸다가 출근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아들을 기리고자 디노 페라리라는 차를 만들고 빠르지 않은 그래서 6기통 엔진을 피아트나 알파로메오로부터 받아서 기존의 페라리하고는 다른 디노라는 차를 만들어서 디노라는 브랜드 배지를 달고 차를 만들어서 팔고요. 근데 이제 언제부터 이 엔초 페라리한테 악재가 시작이 되냐면은 1957년 대망의 감독님이 좋아하는 밀레밀리아 경기. 1000마일 경기죠. 1000마일 경기. 우리나라는 1600km를 달리는 경기인데 포타고의 T4 삼성 포타고가 친구거든요. 이거를 타고 사망 사고를 해요. 근데 문제는 관중 14, 15명이 죽고 드라이버 사망. 그러면서 언론이 이 친구가 너무 잘 나가니까 이 친구가 과실치사가 있다. 차를 만들 때 월등히 빠른 이유가 다른 제조회사들도 빠르게 만들 수 있으나 안전과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얘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뒤지든지 말든지 경기에만 이기려고 한다. 이기적인 놈이다. 그러면서 여론이 그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요. 그러면서 과실치사죄를 씌우려고 하는데 이거 이제 변호사 이제 김맨장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그죠. 이기려면. 그래서 이제 천문학적인 돈이 재판 비용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죽은 사람들 다 보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럽이니까 또 얼마나 보상금이 크겠어요. 자 이제 그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다시 1961년 그러니까 약 4년 뒤에 재판이 거의 끝나가고 있을 무렵에 또 경기 중에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완벽하게 살인자라는 말까지 나와요. 그래서 페라리가 언젠가부터 경기에 직접 처음부터도 경기에 직접 안 나가기도 했지만 이때 이제 페라리가 엄청나게 구설수에 오르고 엔초 페라리가 인신 공격을 당하고 천문학적인 법무 비용하고 보상 배상금 이런 것들 때문에 페라리가 이제 힘들어지고 살인자라는 말이 나오니까 양산차를 파는 그 영업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페라리가 이때 막 힘들어진데 사실 그때 사실 포드가 좀 잘 나갈 때거든요. 옛날에 GM 포드 잘 나갔으니까 포드가 페라리를 인수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페라리 쪽에서는 경기는 옛날 알파로메오 때처럼 경기팀 스쿠데리아 페라리는 두고 페라리의 양산차는 포드랑 이렇게 제휴를 하면 좋으니까 추진을 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왔다 갔다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얘네는 팩스나 뭐 이게 메일이 없으니까 항상 와서 봐야 되잖아요. 포드 애들이 이제 이렇게 그 M&A 쪽에 관련된 애들이 와야 되는데 M&A 관련된 애는 한 명만 오고 다 나머지가 엔지니어가 온 거예요. 싹 본 거죠. 차를 어떻게 하나. 그리고 나서
포드가 페라리의 M&A를 전격 취소 발표를 해요. 이때 엔초 페라리는 또 한 번 뒤통수를 맞죠.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홈그라운드 경기인 몬자 서킷 경기에 포드가 전설의, 감독님 아실까? 포드 GT카를 갖고 나와요. 그게 전설의 포드 슈퍼카거든요. 요번에 이제 새로 리메이크가 돼서 새로 또 나왔는데, 포드 GT라는 어마어마한 미국 오리지널 슈퍼카가 있어요. 얘가 몬자 서킷에서 싹쓸이를 해요. 이때 이제 페라리는 완전 망연자실하죠. 왜냐? 엄청난 법무 소송 비용에 배상금에 살인자로 낙인됐고 1차 법무 싸움에 2차 법무 싸움에 막 이러고 있는데, 포드에서 인수하기로 했는데 인수 거절당했는데, 홈그라운드 경기인 몬자 서킷에서 가뜩이나 자기가 인지도도 안 좋은데 포드 GT라는 차한테 타이틀을 다 뺏겨요. 그러면 거기 그 인수하러 와가지고 다 약간 기술을 좀 보고 간 건가요? 그렇죠. 참고를 해서. 네,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페라리가 이때 약간 허언증이 올 정도로 정신적인 데미지를 되게 크게 받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알파로메오를 뛰쳐나와서 알파로메오 어머니를 죽인 것까지는 금방이었잖아요. 뭐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나 6년의 시간이 있었고, 근데 사실 페라리가, 엔초 페라리가 열정적으로 차를 만들었던 건 피아트에 입사 지원서를 내고 피아트에서 쫓겨나서부터, 이때 자기가 타도 피아트를 외치면서 자동차에 열정을 키웠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초반에 그랬잖아요. 피아트가 이태리에서 제일 큰 그룹이고 네. 국영기업이나 마찬가지 우리나라 현대. 근데 이 피아트의 가문에도 사실 이 엔초 페라리가 약간 거만을 떨었기 때문에 정말로 찾아갔을 때 가장 수치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피아트를 찾아가요. 피아트의 가문을 찾아가서, 그러니까 피아트 회사가 아니라 이때 당시는 가문을 찾아가죠. 그래서 이제 그 가문의 대표와 뭐 여러분들한테 뭐 무릎을 꿇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돈으로 1,600만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을 수여를 받으면서 회사 지분의 50%를 내주고 50% 플러스 회사의 경영권을 다 넘겨요. 그리고 스쿠데리아 페라리만 독립성을 유지를 해요. 그렇게 돼서 스쿠데리아 페라리를 남겨두고 페라리 양산체 체제는 전부 다 이제 피아트로 전속이 되는, 이게 적대적 M&A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홍하나가 궁금했던 피아트 산하로 페라리가 들어가면서 이때 페라리의 역사가 끝난 거예요. 엔초 페라리는 이때부터 경영권에서 물러나요. 물러나고 이제 몸도 많이 노쇠해져가지고 F1 경기에서도 이제 자문 역할 쪽으로 빠지면서 뭐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뭐 니키 라우라라든가 여러 명의 전설의 드라이버들이 스쿠데리아 페라리를 운영해요. 저 이렇게 슈퍼카 이야기를 해서 근데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피아트 산하에 들어간 페라리까지 이야기를 해봤고, 페라리 이제 자존심, 페라리의 대표 명차를 조금 몇 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